안녕하십니까. 근로자 여러분 그리고 조합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법률사무소 일가사람의 최종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기간제, 단시간 그리고 파견의 근로자들에 있어서 법률적 보호와 차별 시정에 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강의에 앞서서 저희가 최대한 많은 정보를 가급적 통설에 가깝게 법원을 판례를 기초해서 알려드리려고 하지만 간혹 가다가 견해가 다른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최신 판례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 쟁송을 계획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내가 어떤 사건을 하시겠다는 분들은 반드시 전문가와 또는 이 노동조합의 법규국장과 먼저 상담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예, 목차는 일단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의 차별 시정 그리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파견과 불법 파견, 그 다음에 근로관계에 있어서의 차별 이렇게 순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기간의 정함이 있는 이 근로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계약직, 그다음에 촉탁직, 그다음에 임시직, 계절 근로자, 계약사원 등 이 이름과 상관없이 기간의 정함이 있으면은 법률적으로는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이 됩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그 근로기간이 만료가 되면은 별도의 해고 통보가 없어도 근로기간이 당연히 종료하는 효과를 가지고요. 이거의 반대말로는 흔히 저희가 정규직 근로자, 즉 정년까지 근로기간이 보장된 근로자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일주 동안의 소정 근로 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에 비해서 이 짧은 근로자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단시간 근로자 중에서도 초단시간 근로자는 4주간 평균에서 일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를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합니다. 왜 이 개념이 따로 생기냐면 나중에 법률적인 효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제 소정 근로 시간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미 이제 앞부분 강의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소정 근로 시간은 이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 시간 범위 내에서 이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정한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실제로 몇 시간을 근무했는지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실근로시간이라고 저희가 통상적으로 부르게 됩니다. 예, 이제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의 차별적 처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기간제법, 이 입법된 제일 큰 목적 중에 하나는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 차별적 처우를 행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차별적 처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다양합니다. 모든 근로조건에 해당입니다. 임금, 그다음에 정기지급 상여금, 경영성과급, 그 외에 이제 근로조건도 해당이 되고요. 복리후생까지도 해당이 됩니다. 판례가 인정하고 있는 차별적 처우의 대상 중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통근비, 그다음에 중식대, 그다음에 이제 근로계약 기간을 기간제 교사의 경우에 방학 기간을 제외하는 것, 그리고 복지제도가 있었고요. 반면에 차별적으로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거에는 이제 장기 근속 수당, 그리고 1년을 다 근무했을 때 부여되는 정근 수당이 있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불리한 처우는 무엇이냐? 이제 기준이 필요한데요.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이제 정규직, 그러니까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비교 기준이 되고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통상 근로자가 비교 대상이 되는데 어떤 통상 근로자가 어떤 정규직 근로자냐? 바로 유사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같은 사업장 내에서 유사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비교 대상이 됩니다. 이 유사 동종의 기준에 관해서 누적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제 근로계약에 저희가 어떤 업무를 행할지를 명시를 해놓는데 그 명시된 업무가 아니고 실제 수행해온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 종류, 수행 방법, 작업 조건, 상호 대체가 가능한지
까지도 이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유사 동종 업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고요. 주된 업무 내용에 본질적 차이가 없다면은 인정한다는 것이 저희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례를 몇 가지만 보면은 중형 버스를 운전하는 기사, 그다음에 대형 버스를 운전하는 기사, 당연히 유사 동종 업무에 해당이 되고요. 근로직업 상담원 근로자분들, 그다음에 실제 이 고용노동센터 같은 곳에서 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분들, 비록 근로자이고 공무원이어서 이 신분관계가 다르지만은 유사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인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철도공사 내에서 전기원, 선로관리원, 영무원, 차량관리원, 그리고 이들과 이 철도공사 소속 무기계약직 간에도 유사 동종 업무를 인정을 한 바가 있고요. 일부 업무를 만약에 정규직 근로자가 수행하지 않은 그런 경우라면은 실제 수행하는 업무를 기준으로 유사 동종 여부를 판단을 했었습니다. 자, 차별적 처우의 금지 중에 저희가 가장 눈여겨봐야 될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즉, 다르게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야 한다. 예를 들어서 노동 강도가 다르다. 육체적, 정신적 노력의 정도가 다르다. 그리고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자격 요건이 다르다. 또는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해서 또는 보상, 권한, 책임에 있어서 근로자별로 차이가 있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 근로조건을 다르게 부여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런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다면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원이 보는 기준 중에 하나는 다르게 대우할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그 방법과 정도가 만약에 부적정하다면은 그것은 여전히 차별적 처우에 해당이 된다. 판단 기준 자체는 사용자가 제시한 불리한 처우의 사유가 일단 첫 번째로 고려가 될 것이고요. 거기에 더해서 고용 형태, 이제 업무 범위, 내용, 권한, 책임,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이 종합적으로 판단이 돼야 된다. 라는 것이 지금 판례의 판단 기준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차별적 처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를 일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고려될 수 있는 대응 방안이 이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는 겁니다. 주의할 점은 차별적 처우가 진행은 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 또는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 예를 들어서 누구는 어떤 수당을 주고 나는 못 받았다. 그렇다면 그 수당이 지급된 날로부터 6개월, 신청기간 6개월을 준수해서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때 이 차별적 처우에 대해서 합리적 사유가 있다는 입증 책임은 사용자가 부담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시정명령 이 나올 수가 있는데 차별적 처우로 인정이 되면은 어떤 그 근로조건에 관해서 시정을 할지 내용, 그 다음에 언제까지 시정을 할지 기재가 돼서 시정명령이 나오고요. 만약에 이것을 불이행할 경우에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 될 수가 있고, 시정명령의 내용 중에는 적정한 배상까지도 명할 수가 있는데, 이때 만약에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차별적 처우가 있었다면은 3배 내의 배상, 다소간의 징벌적인 성격의 배상까지도 명령이 내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나는 이렇게까지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다, 이러면 너무 이제 대립각을 세울 것 같다라고 한다면 이제 노동청에 진정 통지를 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노동청에서도 차별적 처우 여부를 조사를 해서 시정을 권고할 수가 있고요. 이 경우에 만약에 시정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사안이 중대하다라고 한다면은 노동위원회에 통보를 해서 다시 이 위의 절차로 진행을 하는, 그렇게 시정을 요구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제법에서는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것이 무엇에 대한 불리한 처우냐, 바로 법 위반 사실에 대해서 노동청이 신고를 하거나 시정 신청을 하거나 또는 쟁송 절차를 진행하거나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사실을 신고할 경우에 사용자가 괘씸하게 여겨서 이 근로자에 대해서 불이익 처우를 할 수가 있는데, 바로 이 불이익 처우에 대해서 별개의 이 형사 처벌, 그러니까 2년 이하의 징역, 그다음에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으로써 그런 불이익 처우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불이익 처우에 대한 벌칙은 양벌 규정에 해당이 됩니다. 즉 사업주뿐만이 아니고 가해자인 그 대리인, 그다음에 사용자의 사용인, 그다음에 이 직접적인 불이익 처우를 가한 종업원 모두 같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근로조건의 서면 명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받을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것은 일반적인 근로자, 즉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그 중에 일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명시해서 교부할, 그러니까 주어야 할 의무보다 조금 더 강하게 보호를 하는 것입니다. 자,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이제 근로계약 기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근로시간, 휴게에 관한 사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 방법, 지불 방법. 이것은 일반 근로자들도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서면으로 교부받는 사항이죠. 그리고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취업의 장소, 그리고 종사해야 할 업무의 내용에 관한 사항, 그리고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이거는 단시간 근로자에게 내가 무슨 요일에 그 요일에는 몇 시간 이렇게 일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즉 종이에 써서 주라, 뭐 벽에다 붙여놓는 것도 안 되고 문자로 전송하는 것도 안 되고 그냥 구두로만 얘기하는 것도 안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위반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이 변경 시에도 명시 의무가 있습니다. 단 이때 명시 의무는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해야 된다는 의무는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는 별개로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거나 임금 구성 방법, 지불 방법 등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4가지 항목에 관해서 만약에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만약에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 업무에 관한 사항을 알려주지 않았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그리고 업무가 바뀌었는데 그 업무 내용도 알려주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일단 아예 명시하지 않은 경우는 다 위반이 될 텐데 구두로만 전달했다. 그리고 서면으로는 주지 않았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일단 기간제법 제17조 위반이 될 겁니다.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고 구두로만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17조 1항은 일단 명시를 구두로라도 한 거라서 이행을 한 것이 될 것이고요. 이거는 업무에 관한 사항이니까 서면으로 교부해야 될 대상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17조 제2항, 근로기준법 제17조 2항에는 해당이 없겠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자, 다음으로 무기계약직 그리고 통상근로자로의 전환에 관해서 간단히만 살펴보겠습니다. 기간제법은 조항에 의해서 지금 기간제 근로자가 만약에 무기계약직을 그 사업장에서 채용할 경우에는 유사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정하고 있고요. 단시간 근로자도 마찬가지로 그 당해 사업장에서 통상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에는 유사 동종 업무를 종사하는 단시간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정하고 있는데 이거 사실 노력해야 된다는 규정입니다. 의무가 아닙니다. 사용자에게.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서는 비록 사용자가 이 조항을 불이행한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어떤 소송을 제기하기에는 다소 어렵겠다라고 보입니다. 정부 지원이 있긴 한데 기간제에서 정규직 전환할 경우에는 고용안정장려금이 부여가 되고 있다는 점 저희가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초과근로의 제한입니다. 이거는 단시간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기간제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초과근로를 할 경우에 단시간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동의가 있더라도 12시간 한도 내에서 해야 된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당연하지만 통사임금의 50%를 가산 지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동의 없는 초과 근로를 사용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단시간 근로자는 이것을 거부할 수가 있고요. 이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 역시도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의 없는 초과 근로의 경우에는 실제 시행됐을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사용자가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 역시도 양벌 규정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가장 사장, 그러니까 가장 사용자인 사람뿐만이 아니고 그 중간 대리인, 관리인 마찬가지로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단시간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기간제법에서 또 하나 정해놓은 내용은 비례 보호의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에 8시간 일하는 통상 근로자가 있고 4시간만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가 있다라고 했을 때 시간급, 그러니까 1급에 있어서의 차이, 시간급에 있어서의 차이가 사실은 이 비례보호의 원칙에 따르면은 절반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1급이 통상 근로자의 30%다 또는 20%다 이러면은 명백히 시간 단위로 계산을 하더라도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게 되겠습니다. 조금 더 살펴보면은 연차 유급 휴가의 경우에도 예시로 들 수가 있는데 소정 근로 시간 비율로 아예 시간 단위로 산출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시간보다 미달할 경우에는 1시간으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통상 근로자에 비해서 내가 2분의 1 시간만 근무하는 그런 단시간 근로자이다 라면은 연차 역시도 2분의 1이 돼야 된다는 거고요. 만약에 그 통상 근로자에게 15일이 주어졌다. 그렇다면은 7.5일이 연차가 적어도 부여가 돼야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도 예외는 있는 것이 생리휴가, 그 다음에 산전후 휴가는 이렇게 비율로 산정하지 않고 온전하게 다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외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초단시간 근로자가 여기서 들어옵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근로자이죠. 이 경우에는 일주에 하루 부여가 되는 유급휴일, 그 다음에 연차 휴가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즉 주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당연히 그 반대로 요구할 수 없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별도로 취업 규칙을 작성을 할 수는 있는데 별도로 작성하게 되면은 의견을 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불리하게 이 취업 규칙을 변경할 때는 그 취업 규칙을 적용받는 단시간 근로자들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즉 일반적인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상으로 취업 규칙에 대해서 불이익 변경 동의권을 갖는 것과 마찬가지로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 별도로 이제 취업 규칙을 제정을 하더라도 단시간 근로자들끼리 그 동의권을 갖는다, 이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 이제 무기계약직 전환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흔히 말하는 비정규직입니다. 비정규직의 임금과 근로 조건이 차이가 난다는 점은 저희 사회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것이고, 기간제법의 가장 중요한 취지 중에 하나는 기간제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 그리고 이것이 남용되지 않는 것. 기간제 근로자가 남용이 된다면은 누구나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려고 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은 근로기준법에서 해고에 대한 어떤 보호, 징계에 대한 어떤 보호, 근로계약 해지에 대한 보호는 사문화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요건, 이것이 사실은 법에서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이지만은 저희가 이제 전환에 관해서 마지막에 살펴보기 때문에 좀 뒤로 밀렸습니다. 자, 적법하게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한다는 것은 계속 근로의 총 기간이 2년 미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계속 근로라는 개념이 들어오는데 다소간의 단절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지만 않았다고 볼 수 있다면은 너 이렇게 갔다가 쉬다 와라. 예를 들어서 뭐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서 1년 11개월 15일이라고 2주간 휴가를 부여할 수도 있죠. 그리고 2주 뒤에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러 와라. 그리고 어떤 새로운 채용 절차가 없이, 뭐 어떤 새로운 평가 결과가 없이 다시 채용을 하고 근로계약을 맺을 경우에는 이것을 본질적인 단절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겁니다. 1년 단위로 끊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간은 계속 근로 총 기간에 합산한다고 보는 겁니다. 자, 기간제법에서 2년보다 초과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해 놓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첫 번째로는 어떤 사업이 완료되거나 특정한 업무가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해 놓은 경우입니다. 즉 어떤 프로젝트가 진행이 됐을 때,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또는 어떤 건물을 지어야 되니 거기서 일을 해야 된다, 감리를 봐야 된다라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해서 2년 반, 3년, 뭐 때로는 4년, 5년까지도 기간을 정해서 그 프로젝트나 그 업무의 완성에 결부되도록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예외로 인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경우 중에 하나는 이제 운전기사, 그 다음에 비서가 있는데요. 운전기사의 경우에 어떤 특정한 임원의 임기가 있고 그 임원의 임기가 3년이다. 그러면은 그 임원을 전적으로 수행하는 운전기사다. 그럴 경우에는 이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보기도 하고요. 비서도 마찬가지로 보는 해석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봤을 때는 과연 이것이 타당한지는 다소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비서나 기사가 계속 반복적인 업무, 단순 업무를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이 또 완성 내지는 완료라고 볼 수 있는지가 의문이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로 휴직 파견 등에 의해서 결혼이 발생했을 경우에 대체 인력, 그리고 학업이나 직업 훈련을 중간에 받겠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 기간만큼 2년을 초과하더라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에도 이제 고령자 보호를,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2년을 넘어선 기간제 근로계약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들이 다소 복잡하지만은 제일 실무에서 문제가 많이 되는 경우입니다. 자, 일단 전문적인 지식, 기술이 필요한 경우 시행령 3조 1항, 제가 이렇게 적어놓은 거에 대해서 좀 진작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3, 그 다음에 괄호 안에 있는 것은 항이고요. 3, 그 다음에 이렇게 점이 붙어 있는 것은 호입니다. 제가 때때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행령 3조 1항에 전문적 지식 기술이 필요한 경우, 즉 더 세분해서 들어가면 박사학위, 기술사, 전문 자격사 소지자는 2년을 초과해서 기간제 근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복지 정책 내지는 실업 대책 등에 의한 일자리 제공도 2년을 초과할 수가 있고요. 그 외에 대통령령에서 정한 경우 시행령 3조 3항, 이것이 상당히 양이 많은데 일단 다른 법률에서 2년을 넘을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한 경우가 해당이 되고요. 고등교육법상 강사, 조교, 명예교수, 겸임교원, 초빙교원 이 명시는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강사에 관해서 법률적인 요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근로소득 상위 25% 이상의 관리자, 그다음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이게 이제 한국표준직업 대분류에서 1직군, 2직군입니다. 그리고 이 근로소득 상위 25% 이상은 2직군 기준으로 하는데 매년 5월 정도에 고용노동부가 고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올해는 2020년에는 6,376만 원입니다. 즉 연봉 계약을 해서 또는 어떤 근로계약을 체결했을 때 총 그 해에 받는 급여를 다 합산했을 때 그것이 6,376만 원을 넘는 관리자급 또는 전문직군의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예외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초단시간 근로자도 2년을 초과할 수가 있고요. 체육 지도자, 연구직, 그다음에 그 연구를 지원하는 직종도 마찬가지로 2년을 초과할 수 있는 예외가 되겠습니다. 예, 이 계속근로한 총기간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2년을 초과해서 사용할 경우에 예외 사유가 있었어도 소멸될 경우, 그리고 처음부터 없었을 경우, 이 경우에는 무기계약직 전환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총 기간의 산정 기준은 단순 반복적으로 갱신할 경우, 이런 경우들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화 직종에 종사하시는 분들 3개월 단위로 계속 갱신하는 경우, 또는 내가 어떤 하청업체에 다니는 경우 1년 단위로 계속 갱신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중간에 끊어진 것이 아니고 합산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단절이 되어 있는지 여부는 결국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평가돼야 되는데 그 기준에는 어떤 업무의 성격이 변했는지, 내용이 변했는지, 장소가 변했는지도 있고요. 그다음에 당사자가 이것은 새로운 근로계약이다라고 의도하는 경우도 당연히 고려가 됩니다. 그리고 갱신 절차와 경위가 통상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공개 채용 절차에 다시 응시했을 경우, 이런 경우에는 비록 전에 있던 사람이 다시 갱신을 하더라도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자발적으로 내가 어떤 업무나 장소를 재배치해달라고 한 경우, 이런 경우에도 새로운 근로관계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사용자들이 흔히 이제 퇴직금 정산을 보통 요구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차피 계속 근로기간이 계속 길어지고 누적이 될수록 퇴직금 액수도 더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근로계약을 갱신할 때 퇴직금 정산을 요구를 하는데, 이것은 근거로 불인정한다. 즉 새로운 근로관계가 창설됐다고 보는 근거로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노사가 합의해서 이 직군의 근로자들은 이번에 다시 계약 갱신할 때 단절이 된 것이다 라고 노사 합의서에 명시를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것만 갖고는 단절됐다고 볼 수가 없고요. 중간에 만약에 아까 2년을 초과해서 사용할 수 있는 예외 기간이 있었던 경우가 아주 드문 사례이지만은 아까 정부 시책에 따라서 복지 정책에 또는 일자리 제공 정책의 일환으로서 그 직종이 해당이 됐을 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외 기간은 빼고 앞뒤로 합산해서 2년이 넘은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자, 다음 이제 무기계약직 전환의 효과는 무엇이냐? 2년이 도과된 시점에 근로계약이 체결이 된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즉 사용자가 만약에 너는 2년을 넘었으니까 이제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가 되어서 저희랑 더 이상 근로관계가 없습니다 라고 통보가 갈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고 통보라는 이름으로 오지 않습니다. 보통 그냥 근로계약 만료 통지라고만 옵니다. 뭐 문자로도 올 수가 있고 전화가 올 수도 있는데, 이렇게 통지를 받았어도 2년이 넘었다고 한다면은 합산해서 이미 무기계약직의 지위에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사용자가 이미 무기계약직의 지위에 있는 사람을 근로계약 관계를 해소시키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해고에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전환이 되면은 유사 동종 업무를 종사하는 정규직과 동일한 취업 규칙을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 근로 기간만 무기계약직으로 변경되는 거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즉 내가 특정 근로조건 세트가 있었는데 거기서 근로 기간만 무기한으로 변경되는 게 아니고 그 신분 자체가 무기계약직으로 변경이 돼서 그동안에 받았던 어떤 차별적인 그 대우들이 있다면은 그런 것들이 정규직에 취업규칙을 적용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점은 이와 같이 무기계약직 2년이 넘어서 전환되는 무기계약직 여부가 이 정당한 갱신기대권, 저희가 뒤에 살펴보겠지만은 내가 기간제 근로자로서 정당하게 갱신될 것으로 또는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하는 기대권을 배제하거나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 확인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정당한 갱신기대권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사용자가 이러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 경우에 갱신을 거절할 경우에는 이거는 부당해고처럼 효력이 없다라는 것이 정당한 갱신기대권의 내용입니다. 이후의 근로관계는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관계로 마찬가지로 아까 2년이 넘은 경우처럼 전환됐다는 것을 간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판례는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어떤 근로자에게 있는지 없는지 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가? 이제 이 요건들을 살펴보면은 근로계약이나 이 취업규칙, 단협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은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주겠다라는 취지의 조항, 어떤 조건을 달성하면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켜주겠다, 전환이 될 수 있다, 보통 라는 규정이 있으면은 중요한 요소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규정을 사용자도 사실 일부러 만들어 놓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 정당한 갱신기대권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규정이 아예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 그 다음에 동기, 경위를 살펴봐서
만약에 그 근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모집 공고, 채용 공고 같은 곳에 어떤 일정한 요건을 채우면 인사평가에서 뭐 우수한 성적을 받으면은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겠다, 또는 뭐 보통 2년을 채우면은 정규직 전환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든 그런 내용이 있다면은 여전히 이 조항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고려가 될 수가 있고요. 이 전환 기준 또는 이 절차, 이것이 사업장 내부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지, 이것도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되겠고요.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이 어떤 기간을 정한 것이 아니고 어떤 장기간 지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업무일 경우에도 더욱더 유리하게 고려가 될 수가 있습니다. 판례는 늘 그렇듯이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 그런데 실제로 판례에서 많이 이제 언급되는 요소들은 이제 전환된 선례가 그 사업장에 있는지 실제로, 그 다음에 이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형성됐다고 할 때까지 근로계약이 실제로 여러 번 반복 갱신이 되어 왔는지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2년 초가 예외 사유 아까 여러 가지 살펴드렸는데요. 뭐 박사학위 소지자라든지 아니면 고령자라든지 이런 경우들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 정당한 갱신기대권 판단은 별개입니다. 그래서 별개로 갱신기대권 자체는 인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차별 시정, 그 다음에 무기계약직 전환에 관해서 살펴보았고요. 이제 많이들 어려워하시는 파견, 그리고 어떤 경우에 불법 파견에 해당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지금 없긴 한데 제가 얼굴 조금 안 보이더라도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자, 파견이라 함은 이제 근로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파견 사업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사용 사업주, 이 삼각관계에서 파견이 발생을 합니다. 즉 근로자는 형식적으로는 이 파견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나는 이 회사 소속입니다. 그런데 업무 제공은 이 사용 사업주, 우리가 흔히 보통 이것을 원청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하청이라고 합니다. 뭐 도급업체, 수급업체, 원청, 하청, 협력업체, 뭐 이렇게 보통 표현을 많이 하는데 법률적인 용어는 이렇게 됩니다. 즉 근로자는 업무를 파견 사업주한테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사용 사업주를 대상으로 그 사업장에 가서 하든 사용 사업주가 원하는 업무를 하든 정해주는 업무를 하든 이 사용 사업주를 대상으로 업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파견 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이와 반대로 도급 관계는 무엇이냐? 원청이 있고, 즉 도급 사업자가 되겠죠. 그 다음에 하청이 있고, 그 다음에 하청 근로자가 있는데, 이 원청 근로자가 일정한 일의 완성 또는 일정한 업무의 지속적인 수행을 아예 맡겨버리는 경우, 위탁하는 경우, 그래서 많이들 위탁 운영 계약이라고 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이것이 이제 도급 관계라고 흔히 민법에서 부르는 계약의 유형입니다. 문제는 여러 가지 사업장에서 이렇게 형식적으로는 도급 계약을 맺어놓고 다른 업체의 근로자들을 내 사업에 쓰고 있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는 법률에서 금지하는, 즉 파견법에서 금지하는 이 파견 관계에 해당이 될 때가 불법 파견이 되는 것입니다. 대법원이 2015년에 들어서 이 불법 파견으로 판단될 수 있는 5가지 지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판례인데, 이때 KTX 여승무원, 그 다음에 남해화학 이렇게 3개의 사건에서 대법원 판결이 한꺼번에 선고가 됐었습니다.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은 근로자 파견 관계가 인정이 됐고, KTX 여승무원, 그 다음에 남해화학은 아쉽게도 인정이 되지 않아서 먼 길을 돌아와야 됐었습니다. 이때 대법원이 설시한 5가지 기준이 이 상당한 지휘명령이 있어야 된다. 누구로부터? 이 사용 사업주, 원청으로부터 상당한 지휘명령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직간접적으로 업무 수행 자체에 관해서 구속력 있는 이 하청 근로자 입장에서는 따를 수밖에 없는 지시가 있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정상적인 근로관계에서 마찬가지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명령을 내리는 것과 동일합니다.
자, 그리고 제3자 사업, 여기서 제3자란 사용사업주입니다. 사용사업주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이 돼 있어야 된다. 그럼 어떤 경우에 편입으로 인정이 될 수 있는가? 옛날에는 자동차 공장에서 정말 이 앞뒷바퀴, 좌우 바퀴를 이제 하나는 원천 끼고 하나는 하천 끼고 이런 경우에 직접 공동 작업이 있었다라고 해서 이것을 하나의 작업 집단을 구성하는 그런 근거로 보았는데, 최근에는 이 순차적인 업무 연계성, 그다음에 이 전후 업무의 어떤 그 구속성, 연계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원고용주의 독자적 결정 권한을 행사하는지 여부, 어떤 부문에 관해서 저기 근로자 선발, 근로자 수, 이제 선발하는 수, 교육 훈련, 그다음에 작업 휴게, 휴가, 근태 관리를 누가 권한을 행사하는지 여부입니다. 자, 그리고 조금 특수한 요소가 있고요. 계약 목적의 확정, 업무의 구별, 업무의 전문성, 기술성, 복잡하죠. 그 다음에 원고용주, 즉 이 협력업체라고 하는 곳이 얼마나 독립적인 회사이냐, 얼마나 자체적인 기술력, 그 다음에 자본, 그 다음에 이익 창출의 여지가 있는지 이것을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결론적으로 뭐 그 명칭이 도급 계약이든 위탁 운영 계약이든 그 이름과 무관하게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서 이런 요소들을 다 고려한 실질에 따라서 판단해야 된다. 무엇을 근로자 파견 관계인지 아니면은 진짜 도급 위탁 운영 관계인지를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본 겁니다. 요소별로 조금만 더 들어가 보면은 옛날에 상당한 지휘 명령을 판단할 때는 업무 표준서, 뭐 업무 지시서, 그 사업장의 어떤 작업 표준 이런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하도 이 불법 파견이 많이 문제가 되고 이제 사건화가 되다 보니 사용사업주들이 이런 것들을 다 없앴죠. 그 대신에 개별적인 업무 지시들을 많이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런 개별적인 업무 지시들에 관해서 증거를 모아와서 파견 사건에 투입이 되고 있고, 결국에는 법원은 이 구속력이 있는 지시인지, 이 근로자, 파견을 다투는 근로자가 어떤 재량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이거는 또 그 사실 업무의 어떤 전문성, 기술성과도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구속력 여부를 판단할 때 그래서 업무의 내용, 특성, 사업 내 의의를 종합해서 판단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재량, 원청 관련 부서의 관리 여부도 마찬가지로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일단 이런 그 증거들이 사실 되게 제한되어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인생을 걸고 모은 증거이고, 이런 증거가 이 특정 기간 또는 그 이벤트뿐만이 아니고 그 사업장에서 계속 지속 반복되어 왔다라고 입증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계속 똑같은 지시를 내릴 필요가 없는 단순 반복적인 업무의 경우, 이런 상당한 지휘 명령이 내려졌는지가 가중치가 좀 더 낮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제3자 사업의 편입. 옛날에는 정말 같은 사업장에서 원하청 같이 근무했는지, 컨베이어 라인에서 나란히 서서 편입이 되어 있었는지를 봤다면, 최근에는 작업 과정 공정상 순서, 뭐 이렇게 상호적 연동이 되어 있는지, 그 이제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사업 내에서 어떤 필수적인 업무인지, 이것이 없으면은 전후 과정이 돌아가지 않는지, 이런 점도 보겠고요. 업무 전산 시스템을 이 사용자의 필요에 의해서 사실은 많이 쓰게 합니다. 아예 쓰지 않게 하면은 편입을 인정하기가 어렵겠지만은 안 쓰고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 요새 전산화된 사업장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공유하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는 이 사업 편입은 공간적 공동성을 넘어서서 과연 누군가가 누군가의 사업에 편입이 됐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지, 이런 규범적 평가의 영역이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요새들 많이 이제 사내 협력업체를 사회로 방출을 시킵니다. 옛날에는 공장 안에 협력업체 사무실도 있고 작업장도 다 있었다면은 요새는 그것을 일부러라도 밖에 둡니다. 그렇다고 과연 해소가 될까라는 경우는
저희가 의문을 이제 가질 수가 있는데, 생산 업종의 경우에는 사실 이런 방출하는 사업장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비용도 문제가 될 것이고, 비록 하급심이긴 하지만 이 원청 사업장 외부에 있는 사업장에서 일한 근로자들도 불법 파견 관계가 인정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플랫폼 사업에 있어서도 사실은 이 서비스 업종의 경우에는 저희가 특정한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그것을 여러 하청 근로자들, 그러니까 어떤 라이더든 어떤 프리랜서든이 이용을 하고 있을 텐데, 그렇다면은 이 플랫폼 사업자의 사업에 편입이 된 것으로 볼 수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직 저희가 판례는 없습니다. 다만 결국에는 플랫폼 입장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플랫폼을 운영해야 최대 이익을 실현할 수 있을지를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플랫폼의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단순하게 정보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구속력 있는 작업 지시, 어디 가서 몇 시까지 이 구역에선 기다려라, 또는 이제 배달이 많은 음식점의 경우에는 어떻게 주문을 받아라,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또 이 사업 편입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자, 원고용주의 독자적 결정 권한에 관해서 이제 채용 인사 개입 옛날에는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직접적 근태를 이제 협력업체가 아니고 원청이 관리하는 그런 경우 많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근태를 보고하는지 여부, 그리고 그 사업장의 어떤 업무에 관해서 표준 투입 인원, 그리고 작업 속도가 있는지 여부도 많이 고려가 되겠습니다. 이 작업 휴게 시간의 운영을 과연 하청에게 맡겨버릴 수가 있을까? 또는 협력업체가 또 최소한의 독립성을 가지고 있을 때 이때도 원고용주의 독자적 결정 권한이 낮거나 없다고 할 수가 있을까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 구체적인 사건마다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너무 자세하게 들어가지는 않으려고 하는데요. 일단 업무의 한정성, 구별성, 그다음에 전문성, 기술성, 이 부분을 왜 판단하냐면은 사실 도급과 파견의 차이 중에는 파견을 금지하는 이유, 비정규직을 함부로 쓰지 마라. 그러니까 고용의 불안정성을 가지고 파견 관계에 계속해서 투입하지 마라라는 취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고 전문성이 낮고 기술력이 낮은 업무일수록 조금 더 파견이 성립하기가 유리하고, 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 포괄적으로 어떤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도 조금 더 파견을 판정받기가 유리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도급 외 업무를 사용자 입장에서 얼마나 시켰는지, 도급계약서나 위탁운영계약서를 해석했을 때 얼마나 범위가 구체적으로 한정이 되는지, 이런 점도 살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 전문성, 기술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 학력, 전공, 입사 전의 경력, 선발 방식이 어땠는지, 교육을 누가 시켰는지, 얼마나 시켰는지, 이런 부분들도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협력업체의 독립성인데요. 이제 협력업체의 독립성은 낮으면 낮을수록 근로자 파견 관계를 인정받는데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사무실 위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청 사업장 안에 있고 작업 도구도 다 받아서 쓰고, 그다음에 그 관리자들이나 대표도 그 원청 사업주 출신이고, 이런 경우들이 보통은 독립성이 없다, 낮다, 이런 지표로 작용을 했는데, 아무래도 최근에는 이 얼마나 사업적으로 종속이 되어 있는지를 저희도 많이 주장을 하려고 하고 있고, 다른 어떤 원청 사업자 또는 다른 도급인에 대해서 사업을 이제 제공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판단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협력업체가 전문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자기네 생산 라인도 있고 기술력도 있는 업체다. 그런데 이 특정한 업무에 관해서는 기술력이 없고 자본도 없고 전문성도 없다라고 한다면은, 그 업무를 기준으로 그 업무를 종사하는 사람이 만약에 파견 관계를 판단받고자 한다면 그 해당 업무를 기준으로 협력업체의 독립성을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판례는 꽤
전부터 일부 작업도구 설비를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런 부분들은 원청 사업주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협력업체에서 보유하고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본질적인 건 아니다. 본질적인 거는 무엇이냐? 인력을 제공하는 것이 주 업무인지, 그리고 이 제공하는 인력을 대신 관리해 주는 거. 그래서 원청 사업주 입장에서 이 인력 관리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것. 이게 이제 이 부분의 이 지표의 핵심이라고 보겠습니다. 그것이 중요하게 고려될 요소입니다. 실질이 근로자 파견업에 준하는가,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제 향후의 쟁점은 사실은 서비스업, 아까 말씀드린 그런 플랫폼 업종의 경우에는 사실 어떤 설비나 사업장, 도구가 그다지 필요하지 않을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독립성을 인정하기 위해서 어떤 기준이 될 것이냐, 또는 독립성이라는 게 사실 어떤 무 자르듯이 자를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0부터 10까지 있을 때 어느 정도 독립성이 있다고 하면 근로자 파견 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고민하고 법원에서도 기준을 만들어갈 영역입니다. 자, 향후 위장도구 파견에 관해서 여러 가지 살펴볼 점들이 있는데 갈수록 파견 판단은 어려워지고 있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유연한 인력 운용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본격적인 사례들은 안 나온 것 같지만은 라이더 아니면은 플랫폼 노동자 이런 분들도 불법 파견을 저희가 다퉈볼 수 있을지 고민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원청 노동자는 관리 업무에만 종사하는 경우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즉 동일한 업무를 하는 어떤 비교 대상 근로자로서 작용할 수도 있고, 또는 사업의 편입을 판단하는 기준으로서도 작용할 수 있는 원청 근로자, 동일한 업무를 하는 원청 근로자가 갈수록 없어지고 있다. 이것이 최근에 이제 고민이 되겠고, 반면에 여전히 전통적인 의미의 위장 도급이나 파견도 있을 겁니다. 저희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럴 뿐입니다. 그리고 법률적으로는 만약에 원청 사용자가 고용 의무를 이제 이행해야 된다고 한다면 반드시 정규직을 시켜줘야만 고용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냐, 또는 다른 근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고, 그 원청 사업장에 알고 보니까 상시 또는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예 없을 경우에 그러면은 차별의 기준을 어디로 잡을 것이냐, 또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불법 파견 소송 여전히 오래 걸리고 예측 가능성이 낮다라는 점도 계속 고민인 지점입니다. 자, 고용 의제 의무 어떻게 성립이 되느냐? 만약에 불법 파견의 개시 시점이 2007년 7월 1일 이전에 2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이때는 고용 간주입니다. 고용 간주. 이미 그 사업장의 그 원청 사업주의 근로자가 돼 있는 걸로 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매해 임금 차액이 있을 건데, 이것은 임금이자 이제 손해에 해당이 되므로 연도별 차액을 다 더해서 청구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 세금 원천징수, 뒤늦게 이제 차액에 대해서 원천징수될 세금은 연도별 차액으로만 계산한다. 그리고 이때는 근로소득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법이 한번 바뀝니다. 2007년 7월 1일 법이 바뀌어서 고용 간주까지 시켜주는 건 너무하다. 고용 의무만 부과하자. 이렇게 법이 바뀌는데 이때도 2년 요건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법이 바뀌는 2012년 8월 2일까지 2년이 다 채워진 근로자의 경우에는 고용 의무가 발생을 합니다. 어떤 경우에 불법 파견을 이제 당한 경우에. 그리고 이때는 차액 상당에게 손해로만 봅니다. 임금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자, 지금 현재 파견법, 비록 세부적인 다른 내용들은 바뀌었을 수 있지만 이 고용 의무에 관해서는 현재 파견법은 2012년 8월 2일부터 지금까지 동일한 내용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때 내용은 파견이 금지된 업종 또는 기간을 위반한 경우, 즉 불법 파견의 경우에는 2년을 채우지 않더라도 즉각 고용 의무가 발생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011년 8월 1일부터 불법 파견을 시작한 사람이라면은 이 법이 딱 바뀌었을 때
2년이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1년 딱 1년이죠. 1년만 그 파견이 된 분인데 이 경우에도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2012년 8월 2일 시행 당시 즉시 고용 의무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단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합법 파견인 경우, 그 경우에는 저희 파견법에서 총 파견 기간을 2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그 이상 넘어가면은 불법 파견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2년이 넘어가야 여전히 고용 의무가 발생하겠습니다. 자, 쟁송 방법인데요. 불법 파견에 내가 해당한다라는 판단이 들고 증거를 모은 경우에는 노동청에 1차적으로는 진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불법 파견을 받은 사용사업주, 그다음에 그것을 행한 파견사업주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형사 고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고자 또는 이런 재판이나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등 노동위 절차를 거치고 있는 경우에는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고요. 이것을 위반하게 되면은 이것도 역시 이제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요. 쟁의 중인 사업장, 그러니까 파업 중이거나 노동쟁의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체 인력으로서 파견 근로자들을 투입하거나 또는 정리해고를 이미 시행해서 다 내보낸 사업장, 여기는 2년 동안 파견 근로자를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파견 사업을 이렇게 금지하는 경우를 위반한 경우는 마찬가지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고소고발의 대상이 된다. 저희가 알아두면 좋겠고요. 만약에 내가 민사적으로 풀고 싶다, 노동청 못 믿겠고 내가 이제 전례가 없는 그런 파견의 유형이다, 이렇다면은 근로자 지위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사용 사업주를 대상으로 내가 아예 고용 간주가 되었었다, 아니면은 나를 고용할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받는 거고요. 임금 채권의 경우에는 이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소제기 시점 전 3년 그리고 소제기 이후 기간에 대해서 내가 계속 다니고 있다면은 임금을 차액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미 그 불법 파견 관계에서 빠져나왔다, 즉 이제 사업장에서 근로관계가 종료가 된 후에 뒤늦게 내가 불법 파견이었으니 그 임금 차액을 청구하고 싶다. 물론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사직을 했다면은 이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만 가능할 것이고, 이 경우에도 소제기 시점으로부터 3년 내에 발생한 임금 차액만 청구 대상이 되겠습니다. 하루하루도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내가 근로자 파견 관계에서 해고가 되었다. 그러면은 나는 사실은 불법 파견 관계니까 원청 사업주가 내 진정한 사용자다. 그러니까 그 원청 사업주가 행하지 않은 파견 사업주가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라고 저희가 다툴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노동위로 가도 되고 법원으로 가도 됩니다. 아무튼 그 전제로서 근로자 파견 관계가 불법으로 있었다라는 것을 입증하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근로관계 차별 부분, 최근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서 모든 영역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엄숙히 규정하고 있고요. 특히 근로조건에 관해서는 일단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해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근로기준법이 있게 된 거고, 이 여성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 임금,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한 번 더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의문이 들 수 있는 게, 그런 헌법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외에는 차별할 수 있느냐? 그거는 저희가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서 이제 명시한 차별 금지 사유는 예시에 불과하다. 성별, 종교가 아닌 예를 들어서 고향, 식성, 기호 이런 거에 있어서도 만약에 부당한 차별이 이루어진다면은 그것도 평등권 침해를 다퉈볼 수 있는 사유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사회적 신분이라고 하는 낯선 단어가 나오는데, 보통 저희가 사회적 신분이라고 하면은 옛날에
계급 이런 것들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즉 어떤 선천적인 신분을 떠올리기 쉬운데 지금 사회적 신분으로는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 어떤 인격과 관련이 있는 것을 사회적 신분으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선천적 신분과 후천적 신분 모두 사회적 신분으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변경할 수가 없어야 됩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지방 발령이 나서 충청북도에 근무한다. 또는 전라남도에 근무한다. 이거는 근무 장소가 변경이 되거나 내가 만약에 그 회사를 퇴사하게 되면 더 이상 거기서 근무하지 않게 되겠죠. 그러면은 변경될 수 있는 속성인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신분이라고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근로기준법상 균등처우 규정인데 제6조에서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서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이 조항은 사실은 1953년 근로기준법이 처음 제정될 때부터 있었던 조항인데 나중에 2007년에 이 성을 이유로만 들어왔습니다. 남녀의 차별적 대우였습니다. 원래는 즉 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한 번 더 금지하는 취지를 강조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녀고용평등법에서도 그 법의 취지에 따라서 차별을 굉장히 상세하게 정의하고 있는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달리하거나 그 밖에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라고 차별을 명시하면서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만약에 성을 명시하지 않고 어떤 특정한 채용 조건 또는 근로 조건을 내세우면서 그것이 실질적으로는 어떤 특정한 성별에 적합하도록 또는 유리하도록 조성이 되어 있다면 이 역시도 차별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이 이 괄호 안에 있는 내용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남녀공평등법에서 제외시키는 차별은 이 세 가지 예외. 불가피하게 특정 성별이 요구되는 경우, 그다음에 임신, 출산, 수유 등 모성 보호를 위해서 조치를 취하는 경우, 그 밖에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의 일환일 경우, 즉 기존에 어떤 기울어진 운동장을 개선하기 위해서 상대방 소수자에 대해서 이것이 어떤 성별이든 아니든 적극적인 우대 조치를 취하는 경우, 어퍼머티브 액션을 취하는 경우에는 차별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가면은 그 유명한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이제 명문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아마 많이들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존에는 이 조항이 남성과 여성에 관해서만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을 규정한 것이라고 여겨져 왔는데 최근 대법원 판례가 이것을 성별 간 차등이 아닌 경우에도 적용을 하면서 적용 범위가 넓혀지는 것이 아닌지 저희가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조항입니다. 자, 여기서 동일가치 노동이라고 하면은 다소 내용이 다르더라도 본질적으로 동일한 가치가 있다라고 인정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능력, 노력, 책임, 작업 조건 등을 비롯해서 종합적으로 기준 고려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 학력, 경력, 어떤 근속 연수까지 또 모든 사정을 아무튼 종합적으로 판단 요소로 들어갈 수가 있겠고 만약에 동일가치 노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임금을 주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됐다라고 한다면 그 자체로 불법행위로서 민사상 불법행위로서 임금 차익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사용자한테 발생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즉 내가 어떤 동일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면 형사사건이 아니고 이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라는 점입니다. 어떤 사례를 보겠습니다. 근속 연수에 따라서 임금 상여금을 차등시키는 경우에는 차별이 아닌 걸로 인정이 됐습니다. 근속 연수라고 하는 어떤 경험 그리고 어떤 전문성 이런 합리적인 차별 사유가 있었다는 것이고요. 근무 부서 난이도에 따른 상여금의 차등 지급 이것 역시도 차별이 불인정이 되었습니다. 난이도를 고려하는 것은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 차등을 두는
그리고 반면에 채용 시부터 어떤 내가 직군이 달라지고 그 직군별로 수당 차이가 계속해서 유지될 경우에는 차별이 인정이 된 경우가 있었고요. 임금 인상을 다 같이 하는데 징계 전력이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만 제외시키는 경우, 이 경우에는 왜 차별이 인정이 됐냐면 어쨌든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의 대가이고 아까 설명드린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따라서 비록 전에 징계 전력이 있었다 하더라도 동일 가치의 노동을 제공했으면 동일 임금을 제공받아야 된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선고된 대법원 판례, 이 판례에서는 무엇이 문제가 됐냐면 지침에 따라서 기재부 지침에 따라서 전업 강사와 비전업 강사가 시간당 강사료가 달랐습니다. 그런데 어떤 강사가 알고 보니 별도의 소득이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 대학에서 확인해서 한 달에 60만 원의 차액을 환수를 했었고요. 두 달 동안 120만 원을 차감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강사분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즉 아까 남녀고용평등법 8조 1항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를 했고요. 그리고 대법원에서 이겼습니다. 이 대법원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헌법 제11조 1항, 아까 보여드린 그 평등 원칙, 이것은 근로계약에서 실질적으로 실현을 하려면 근로기준법 제6조 그리고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에서 정하고 있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으로 실현된 것이다. 즉, 이 옛날에는 이 헌법상 평등 원칙과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이걸 다 별개의 조항 내지는 규범으로 보았는데 결국에 이렇게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유는 헌법 제11조를 실현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이 행정청의 지위에 있는 피고, 이때는 국립대학교였습니다. 이 피고로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 내용과 무관한 다른 사정을 이유로 차별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 사실은 국립대학교가 피고였지만은 국립대학교가 아닌 일반 민간 사업주 사용자일 경우에도 이 법리는 크게 벗어난다고 보기 어려울 겁니다. 다만 아직 그렇게까지 전면적인 사례가 없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 주목해야 될 영역이라고 보입니다. 자,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 근로자, 특히 이제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 근로자, 그리고 어떤 차별 대우를 받고 있는 여러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어떤 경우에 이것이 위법한 차별이 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무기계약직 근로 이런 부분들도 무기계약직 전환의 요건에 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이 강의에 대해서 추가적인 문의나 의견이 있으시면은 우리 민주노총 서울 일반노동조합 그리고 저희 강의를 맡은 법률사무소 일과사람에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